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개츠비에 이런 파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파티가 끝나고 뭔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든 간에 상대적인 거라고 그런 고요한 집이 어쩌면 뭔가 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개츠비의 파티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8번째 이야기. 하인이 홀에서 모자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서재의 문이 열리면서 조던 베이커와 개츠비가 함께 나왔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에게 다가가자 그의 진지한 모습은 금세 의례적인 태도로 변했다. 조던의 일행은 현관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나와 악수를 하느라 조금 더 지체했다. 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제가 저 방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글쎄, 한 1시간쯤 되는 것 같군요. 그 얘긴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쩌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당신의 궁금증을 부추기고 말았군요. 그녀는 거리낌 없이 내 앞에서 하품을 했다. 나중에 제게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부에서 미세스 시거니 하워드라는 이름을 찾으세요. 저의 숙모님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일행에게 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일행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처음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머무른 것을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개츠비 주변에 둘러서 있는 마지막 손님들 속에 끼어 있었다. 나는 초저녁부터 그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다는 것과 정원에서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다. 천만에요. 그는 서운해하는 투로 말했다. 나는 그런 마음은 2번 다시 갖지 마십시오, 친구. 그의 이 말은 내 어깨를 짚은 그의 손 감촉 이상으로 친밀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함께 하이드로폴레인 타기로 한 것도 잊지 마십시오. 9시입니다. 그때 하인이 그의 어깨 너머로 말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전화가 와 있습니다. 알겠네. 곧 받겠다고 말해주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미소는 그가 바라던 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흐뭇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개츠비는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잘 가시오, 친구.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아직 그 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관에서 약 5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10개도 넘는 헤드라이트가 한 곳을 비추고 있었다. 개츠비의 저택에서 출발한 지 2분도 채 안 된 신형 쿠페가 오른쪽 옆면을 위로 향한 채 도로 옆 개천에 처박혀 있었다. 차체는 멀쩡했지만 바퀴 하나가 참혹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울타리의 끄트머리 때문에 차바퀴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였고 운전사 대여섯 명이 유심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구경꾼들의 차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차들이 경적을 요란스럽게 울렸고 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소란스러운 곳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긴 더스터를 걸친 한 남자가 사고가 난 차에서 내렸다. 길 한복판에 선 채 유쾌한 듯 하면서도 당황한 듯한 시선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것 봐, 도랑에 처박혀버렸잖아. 그는 그렇게 외쳤다. 그에게는 차가 개천에 빠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그것을 의외로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나는 그 순간 그가 바로 개츠비의 서재에 앉아있던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난 기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오. 그는 단호하게 외쳤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울타리를 들이받으셨나요? 나한테 그런 건 묻지 마. 그는 이 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투로 말했다. 난 운전 같은 건 할 줄 몰라. 뭐 전혀 못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내가 아는 것이라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뿐이야. 아니, 운전이 서투면 밤에는 하지 마셨어야죠. 운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운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한순간 모두들 할 말을 잊은 듯 침묵했다. 당신 죽고 싶어요? 이 정도였으니 망정이지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어. 운 좋은 줄 알아요.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더구나 운전할 마음도 없다는 사람이 모르면 잠자코 있어. 그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차 안에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앗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때 쿠페 승용차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군중들은 어느새 군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차 문이 활짝 열리자 군중들은 숨을 죽이며 바라보았다. 차 안에서는 창백한 얼굴의 한 남자가 무도화를 신은 큰 발로 땅을 짚었다. 현기증이 날 듯한 헤드라이트 빛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요란한 경적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진 그림자 같은 그 인물은 잠시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마침내 더스트 코트를 입은 남자를 보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무슨 일이라는 듯 물었다. 휘발유가 다 떨어진 건가? 저걸 좀 보세요. 대여섯 사람이 무참하게 튀어나온 차바퀴를 가리켰다. 그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듯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것이 튀어나와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 안타깝다는 듯이 설명했다. 처음에 나는 차가 멈춘 것도 몰랐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숨을 들이쉰 뒤 어깨를 펴고 진지하게 물었다.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없소? 최소한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바퀴와 자동차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연결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후진에서 빠져나와야겠어.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후진 기어로 바꾸면 될 거야. 하지만 차바퀴가 있어야 하지 않소? 그는 잠시 주저하는 것 같았다. 시도해봐서 나쁠 건 없겠지. 밤하늘을 향해 짖는 것 같은 경적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다. 나는 걷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둥근 달이 개츠비의 저택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 때문인지 밤은 이전처럼 맑게 개어 있었으며 웃음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도 사라진 채 불빛만이 빛나는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파티 때와는 달리 이제는 창문들이나 커다란 대문에서 돌연 공허함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현관 앞에 서서 한 손을 들고 의례적인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개츠비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독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내가 쓴 것을 읽어보니 몇 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서 사흘 밤 동안의 일에만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흘 밤은 여름 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 중 어쩌다 기억에 남게 돼 평범한 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 후 내가 개인적인 일로 몰두했던 일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냈다. 이른 아침에 태양은 프로비티 신탁회사로 발길을 재촉하며 뉴욕 변화가의 밝게 빛나는 거리를 걷는 내 그림자를 서쪽으로 이끌었다. 나는 다른 직원들이나 젊은 증권 세일즈맨들과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해졌고 그들과 어울려 약간 어두컴컴하지만 북적대는 식당에서 돼지고기 소세지와 으깬 감자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커피를 마셨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경리부 여직원과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연애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7월에 휴가 여행을 떠난 것을 기회로 나는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저녁 식사는 주로 예일 클럽에서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우울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 다음 위층 도서실에 올라가서 1시간가량 투자나 증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며 보냈다. 클럽에는 흔히 소란스러운 사람들이 몇 명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도서실에는 기웃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공부를 끝내고 기분이 좋은 날이면 에디슨가를 천천히 거닐었다. 그리고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는 머레이힐 호텔을 지나 33번가로 빠져나가 펜실베니아 역까지 걷곤 했다. 나는 점점 뉴욕이 마음에 들었다. 활기가 넘치고 스릴이 가득한 밤 공기, 끝도 없이 오가는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자동차의 흐름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안겨주는 만족감을 즐겼다. 또 나는 5번가를 걸으면서 군중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골라 몇 분 후에 내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누구의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으면서 그녀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했다. 상상 속에서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길 모퉁이에 위치한 그녀의 아파트까지 따라갔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며 나를 향해 미소를 지은 후 따뜻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법에 걸린 듯한 대도시의 저녁 무렵, 떨쳐버릴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었다. 이런 쓸쓸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쇼윈도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레스토랑으로 혼자만의 쓸쓸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난한 젊은 셀러리맨들, 밤 동안 인생의 가장 정열적인 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젊은 사무원들에게도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어 40번가 주변의 좁고 어두운 거리가 나란히 극장가로 향하는 택시들로 넘칠 때면 나는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다. 택시에 탄 채 서로 어깨를 맞댄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고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얘기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그들의 담배 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흥분까지도 함께 맛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나는 한동안 조던 베이커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한여름이 되었을 때 또다시 그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골프 챔피언으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점점 더 발전해 갔다. 그렇다고 그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애정 어린 호감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향해 보이고 있는 권태로운 듯한 오만함 뒤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개 나중에 뭔가를 감추는 가면이 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보게 되었다. 워위크에서 있었던 어느 파티에 함께 갔을 때였다. 그녀는 빌려 타고 왔던 차의 차양을 벗겨둔 채 빗속에 그냥 방치해 두고선 나중에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때 문득 나는 데이지의 집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어렴풋이 생각났던 소문이 확실하게 되살아났다. 그녀가 처음으로 큰 골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을 때였다.
하마터면 그녀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준결승에서 코스를 돌고 있었을 때 그녀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진 공을 유리한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추문으로까지 확대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되었다. 그때 캐디였던 사람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또 유일한 목격자가 자기가 잘못 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잠잠해진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사건과 진술자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했다. 조던 베이커는 날카롭고 빈틈없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일반적인 도덕에서 벗어난 행동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남자를 상대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녀는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육체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속임수로 그 상황을 빠져나온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던에 대한 내 감정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성의 이중적인 성격을 심각하게 비난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금세 그런 일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도 그 파티 때문이었다. 그녀가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몇 명의 노동자들 중 한 사람을 자동차 흙바지로 스치는 바람에 그의 외투 단추 하나가 떨어졌고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정말 운전 실력이 형편없군. 나는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더 신중하게 운전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운전을 하지 말라고. 조심하고 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면 되죠. 그녀는 가볍게 응수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녀는 농담조로 말했다. 사고는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 만일 당신만큼이나 조심성 없는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대답했다. 난 조심성 없는 사람은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눈이 부신 듯 가늘게 뜬 그녀의 잿빛 눈동자는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우리 사이에 변화를 주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나도 한순간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었고 욕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고향에서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우선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닉으로부터 라고 서명해서 보내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향 아가씨를 떠올려 보면 테니스를 칠 때 그녀의 윗입술에 맺히던 조그만 땀방울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으므로
내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한 미덕 중 한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법인데, 내가 자부하는 미덕은 정직이다. 즉,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극소수의 정직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것이다. 네. 닉은 이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상생활,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적응해 나가고 또 자신만의 즐거움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뭐랄까 또 새로운 설레임이 찾아오는 것 같죠. 글쎄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뭐가 됐든 여러분들도 올해가 다 가기 전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